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돈이란 목표가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일찍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짜 부자는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초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웠다. 가난은 지갑이 비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닫혀서 오는 것이다. 나는 20대 시절 유럽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의 속살을 보았다. 파리의 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고 런던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다. 그들과 우리 한국의 차이는 자원도 기술도 아니었다. 바로 생각의 수준이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가난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의 문제다. 가난한 생각으로는 부를 쌓을 수 없다. 그 시절 나는 한 프랑스 사업가와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는 내게 물었다. 이건희 씨,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나는 망설였다. 회사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건 훌륭하지만 결국 당신 자신이 왜 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 한마디가 내 뇌리를 때렸다. 나는 그날 이후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어떤 가치를 세상에 남기고 싶은가? 그 질문이 내 사고를 완전히 바꿨다. 한국으로 돌아온 나는 당시의 산업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수출입은 불안정했고 제품은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생각은 짧았다. 사람들은 빨리 만들자, 많이 팔자에만 집중했지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를 묻지 않았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가난한 생각이 기업을 망하게 하고 부자의 사고가 회사를 살린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노력은 방향이 맞을 때만 빛난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하는 노력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 나는 말한다. 생각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제자리다. 그래서 나는 삼성을 경영하면서 언제나 생각을 먼저 바꾸라고 강조했다. 한 번은 젊은 임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당신들이 가진 자산은 숫자가 아니다. 당신들의 머릿속이 자산이다. 그 말에 몇몇은 웃었다. 그러나 나는 단호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다. 그것은 습관이고 그 습관은 생각에서 비롯된다. 나는 인생에서 여러 번의 위기를 맞았다. 환율 위기, 기술 실패, 글로벌 경쟁의 벽.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다. 위기란 끝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신호라는 것을. 세상은 변하지만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나는 삼성을 맡고 처음으로 해외 시장을 본 날을 잊을 수 없다. 해외 경쟁사들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고의 깊이가 달랐다. 그들은 실패를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했다. 반면 우리는 실패를 숨기고 현실만 바라봤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조직의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혁명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대부분은 실패를 말했고 일부는 비난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 모든 회의의 첫 질문을 바꿨다. 이 문제를 다르게 보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길을 보기 시작했다. 부자는 문제 속에서 기회를 본다. 가난한 사람은 기회 속에서도 문제를 본다. 사고방식이 다르면 같은 세상도 다르게 보인다. 나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 큰 비전을 그렸다. 남들이 지금은 위기입니다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대답했다. 사고의 차이가 결국 결과의 차이를 만들었다. 나는 젊은 시절에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돈을 걱정하지 말고 생각을 키워라. 생각이 넓어지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부의 시작은 통장이 아니라 머릿속의 패러다임이다.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든 것도 결국 사고의 구조를 바꾼 것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생각하는 회사가 되었다. 나는 늘 말했다. 세상은 제품으로 승부하지 않는다. 철학으로 승부한다. 그 철학은 곧 사고의 질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바라보고 부자는 방향을 본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의 고통을 피하려 하고 부자는 내일의 가치를 위해 감내한다. 이 단순한 차이가 평생의 부를 만든다. 나는 수많은 기업가들을 만나봤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화려한 사무실이 아니라 깊은 사고 속에 있었다. 나는 지금도 확신한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빈곤은 사고의 빈곤이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부는 따라온다. 그것이 내가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사고방식이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세상은 당신 편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가난을 만든 진짜 원인, 바로 가난한 사고를 버리는 법에 대해. 나는 가난을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난한 생각은 두려워했다. 돈이 없는 것은 잠시의 상태이지만 생각이 가난한 것은 평생의 족쇄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가난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사람을 묶어두는지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생을 조용히 갉아먹는 독이었다. 가난한 사고는 항상 이렇게 시작된다. 나는 할 수 없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뉜다. 현실을 핑계로 삼는 사람과 현실을 돌파구로 삼는 사람. 나는 언제나 두 번째를 선택했다. 내가 삼성을 이끌던 시절 회사 내부에는 오랫동안 자리 잡은 안일함이 있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크다. 이 정도면 됐다. 그 말은 곧 퇴보의 신호였다. 나는 회의석상에서 단호히 말했다.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위기를 부른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속삭였다. 회장님은 왜 늘 불안해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불안을 통해 산다. 불안은 나를 깨어있게 한다. 그때 깨달았다. 가난한 사고란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마음이었다. 안주하는 순간 생각은 멈추고 성장도 멈춘다. 나는 말했다. 가난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란다. 불평, 두려움, 변명, 그것들이 바로 가난의 씨앗이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일을 겪었다. 어느 날 임원 한 명이 내게 보고를 하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정말로 불가능해진다. 불가능이란 단어는 현실의 벽이 아니라 생각의 벽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사내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금지시켰다. 직원들이 처음엔 웃었지만 곧 깨달았다. 단어 하나가 사고를 규정하고 사고가 행동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실패를 끝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부자의 사고는 다르다. 실패는 통과점이다.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실패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의 첫 번째 유럽 출장에서 나는 삼성이 세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굴욕이었다. 그러나 그 굴욕이 나를 움직였다. 수치심은 변화를 낳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자주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완벽을 추구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완벽은 욕심이 아니라 생존이다. 세상은 불완전한 생각을 용서하지 않는다. 경쟁은 치열했고 작은 틈이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이 정도면 됐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경고했다. 그 말이 회사를 죽인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가진 한계는 당신이 만든 것이다. 세상은 당신의 생각만큼만 넓다. 가난한 사고는 항상 변명과 함께 온다. 환경이 나쁘다. 상사가 이해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꿔야 한다. 세상이 당신을 바꿔주지 않는다. 당신이 먼저 변해야 세상이 반응한다. 나는 종종 새벽에 혼자 사무실 불을 켜놓고 생각했다. 왜 사람들은 두려움을 그렇게 크게 느낄까? 왜 도전을 피하고 왜 실패를 수치로 여길까? 그 답은 하나였다. 가난한 사고는 잃을 것을 먼저 계산한다. 반면 부자의 사고는 얻을 것을 먼저 계산한다. 시각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든다. 내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 한국 사회는 여전히 가난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사람들은 위험을 두려워했고 안정만을 원했다.
그러나 안정은 잠시의 평화일 뿐 결국 퇴보를 낳는다. 나는 말했다. 안정은 달콤한 독이다. 리스크 없는 삶은 성장 없는 삶이었다. 가난한 사고의 또 다른 특징은 책임 회피였다. 잘못된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모든 실패를 내 책임으로 돌렸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때 비로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변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항상 물었다. 이 실패의 진짜 원인은 나에게 없었는가? 그 질문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가난은 노력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아서 온다. 배움이 멈추면 사고도 멈춘다. 사고가 멈추면 부도 멈춘다. 부자는 배우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변명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고는 또한 즉시 결과를 원한다. 그들은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바라본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늘 말했다. 부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 믿음이다. 지금의 노력이 반드시 미래로 이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진짜로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매일을 버틴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매일을 투자한다. 사고방식이 가난하면 하루가 지옥이지만 사고방식이 부자면 하루가 기회다. 가난한 사고는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왜 해야 하지? 부자의 사고는 이렇게 묻는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지? 바로 이 질문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 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단 한 번도 내 사고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다. 세상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 때일수록 나는 더 많이 생각했다. 더 멀리 더 깊이. 그것이 내가 부를 끌어당길 수 있었던 이유였다. 내가 배운 두 번째 사고방식은 이것이다. 가난한 사고를 버려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가난한 사고를 버린 뒤 어떻게 가능성의 사고를 만들어야 하는지, 부자는 불가능 속에서도 길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였다.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았다. 남들은 무너질 때 나는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를 향해 나아간 세 번째 사고방식이었다. 문제보다 가능성을 먼저 봐라. 사람들은 흔히 문제 앞에서 멈춘다. 하지만 나는 문제를 벽이 아니라 지도로 봤다. 벽을 두드리면 울림이 들린다. 그 울림 속에 해답이 숨어 있다. 나는 평생 그 울림을 들으려 했다. 1990년대 초 나는 회의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임원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회사는 커지고 있었지만 품질 문제와 글로벌 경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부족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건 무엇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이어 말했다. 우리에겐 생각이 있다. 기술은 살 수 있지만 생각은 살 수 없다. 남이 하지 않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승자가 된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회의에서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없앴다. 대신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문장을 붙였다. 문제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포기하지만 가능성을 보는 순간 두뇌는 작동하기 시작한다. 인간의 한계는 환경이 아니라 사고에서 온다. 나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부족함은 나를 좌절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상상력을 키웠다. 없는 것을 탓하는 대신 있는 것으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가능성의 사고였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한 조건은 없다. 불가능한 태도만 있을 뿐이다. 나는 삼성을 맡고 난 뒤 내부의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회장님,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 이건 위험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말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변명이다. 나는 그들의 반대를 이기기보다 생각을 바꾸게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에 나는 확신했다. 문제 속에 길이 있다. 문제를 피하려 하면 세상은 점점 좁아진다. 하지만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넓어진다.
나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위기는 하늘이 내린 기회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위치에 선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실제로 삼성은 수많은 문제를 돌파하며 성장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였다. 1980년대 반도체 산업은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많은 이들이 말했다. 일본도 미국도 이미 앞서 있다. 우리는 늦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늦었다는 것은 출발했다는 뜻이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가능성을 봤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끊임없는 개선이었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어도 생각의 방향은 따라올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직접 공장을 찾았다. 현장의 소음, 기계의 진동, 직원들의 숨소리까지 기억난다. 그곳에서 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았다. 낡은 기계와 작은 실험실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불이 있었다. 나는 그 불을 믿었다. 가능성이란 결국 사람의 눈빛 속에 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가능하다는 믿음은 눈에서 나온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수많은 실패와 손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기술력은 서서히 올라갔고 결국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 이름을 올리는 날이 왔다. 사람들은 그 결과를 보고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웃었다. 기적은 믿음의 결과다. 나는 인생에서 이 원칙을 언제나 적용했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를 볼 때 멈추지만 부자는 문제를 볼 때 계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나는 무엇을 얻는가? 그것이 가능성의 사고다. 나는 실패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을 찾았다. 실패는 잃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었다. 한 번은 한 임원이 말했다. 회장님, 이 사업은 너무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리스크가 없으면 이익도 없지 않나? 세상은 위험을 감수한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나는 늘 말했다. 리스크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고는 위험을 두려워하지만 부자의 사고는 위험을 계산한다. 그 차이가 운명을 갈라놓는다. 나는 늘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문제 속에 있는가? 아니면 가능성 속에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 생각이 달라진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를 던진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벽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조차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위해 노력했다. 그것이 나를 버티게 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생각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다라는 말을 믿었다. 세상은 당신이 보는 만큼만 열리고 당신이 믿는 만큼만 움직인다. 나는 가난할 때도 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었다. 그 마음이 나를 현실로 이끌었다. 생각이 부자가 되면 행동이 따라온다.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문제 속에 답이 있다. 그것을 찾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세 번째 사고방식이다. 문제보다 가능성을 먼저 봐라. 문제에 갇히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가능성을 보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유일한 원칙, 바로 질은 곧 철학이다. 품질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실패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품질을 포기하지 않았다. 돈은 잃을 수 있어도 신뢰를 잃으면 끝이기 때문이다. 나는 늘 말했다. 질은 생명이다. 그 한 문장이 내 철학의 중심이었다. 사람들은 품질을 단순히 제품의 완성도로 본다. 하지만 나에게 품질은 철학의 수준이었다. 제품의 질은 곧 생각의 질에서 나온다. 생각이 부실하면 결과도 부실하다. 나는 늘 그것을 잊지 않았다. 1993년 나는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유럽 출장 중 나는 한 백화점에서 삼성의 전자제품이 진열된 모습을 봤다. 그러나 내 가슴은 무너졌다. 먼지가 쌓인 채로 아무도 손대지 않은 우리의 제품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일본의 브랜드들이 반짝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깊이 부끄러웠다. 싸지만 믿을 수 없다는 직원의 말이 내 귀를 때렸다. 나는 그날 밤 호텔방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희, 너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제품인가? 변명인가?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삼성을 다시 태어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진심이었다. 단 하나라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품질을 숫자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신념이었고 태도였다. 제품 하나에 깃든 정성, 나사 하나의 조임, 포장지의 재질까지 그것이 기업의 철학을 말해준다고 믿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제품은 우리의 얼굴이다. 제품을 대충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의 얼굴에 흙을 바르는 일이다. 나는 완벽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목표로 삼았다. 사람들은 완벽을 욕심이라 말했지만 나는 달랐다. 완벽은 생존이었다. 세계 시장은 냉정했다. 단 1%의 차이가 회사의 운명을 가른다. 나는 늘 말했다. 99점짜리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다. 그런 철학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실제로 본 현실에서 나온 절박함이었다. 해외 전시에 나가면 우리의 제품은 항상 2등이었다. 기능은 있었지만 감동이 없었다. 나는 그 차이를 품질의 철학이라 불렀다. 기술은 따라잡을 수 있지만 철학은 흉내낼 수 없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계는 복제할 수 있어도 마음은 복제할 수 없다. 진심으로 만든 제품만이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회사 내 품질관리 부서를 심장이라 불렀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는다. 품질이 무너지면 회사는 죽는다. 나는 품질 문제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시했다. 다시 만들자. 이대로는 안 된다. 때로는 수천 개의 완제품을 폐기하기도 했다. 손실은 컸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품질을 타협하는 순간 미래는 사라진다. 나는 가난한 사고를 품질에서도 봤다. 이 정도면 된다. 소비자는 몰라요. 이런 말들이 가난한 생각이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소비자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속이고 있다. 고객은 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산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다. 나는 늘 말했다. 품질은 약속이다. 약속을 어기는 기업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나는 기술보다 철학을 먼저 가르쳤다. 공장에 가면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이 기계를 돌리는 건 손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말에 처음엔 웃음이 흘렀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그 뜻을 이해했다. 진심으로 만든 제품은 반드시 세상에 통한다. 진심은 마케팅보다 강하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1990년대 후반 세계 시장에서 삼성이 다시 평가받기 시작했다. 품질 혁신의 결과였다. 사람들은 물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제품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졌다. 부자는 사고의 질이 다르다. 그들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본다. 나는 돈보다 명예를 택했다. 돈은 하루에 사라질 수 있지만 신뢰는 세대를 이어간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품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그것을 증명한다. 세월이 흐르면 싸구려는 버려지고 진짜만 남는다.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본다. 나는 그것을 믿고 기다렸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다. 당신의 일은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완벽하게 끝내느냐가 중요하다. 완벽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성장의 과정이다. 완벽을 향해 가는 길에서 사람은 단단해진다. 가난한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부자는 기준을 본다. 기준이 낮으면 결과도 낮다. 나는 평생 내 기준을 높였다. 제품이든 인생이든 절대 대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만든 것은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다. 철학이 담긴 제품만이 불을 부른다. 그날 이후 나는 품질을 철학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그것이 삼성을 변화시켰다. 나는 깨달았다. 불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가난은 기술이 부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 없어서 오는 것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의 품질이 당신의 인생의 품질을 결정한다. 대충 사는 사람에게는 대충된 결과가 오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정성스러운 결과가 온다. 세상은 정확하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걸쳐 얻은 네 번째 사고방식이다. 질은 곧 철학이다. But it's all great and key.
당신의 생각이 곧 당신의 제품이고 당신의 제품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 나는 말할 것이다. 부자의 철학이 완성되는 마지막 열쇠, 바로 시간을 경영하는 사고방식에 대해. 부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시간을 설계한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돈처럼 썼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부자는 시간을 경영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낭비한다. 나는 인생을 통해 배웠다. 진짜 부자는 통장을 관리하지 않는다. 달력을 관리한다. 내가 회장으로 있던 시절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다.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이미 하루의 절반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나는 생각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부자는 하루를 채우지 않는다. 정리한다.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나는 그것을 시간의 미학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회장님,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24시간을 살지 않는다. 48시간을 산다.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집중의 질이었다. 1시간의 밀도가 다르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진다. 나는 말했다. 바쁜 사람은 많지만 집중하는 사람은 드물다. 부자는 집중의 시간으로 인생을 만든다. 내가 시간을 대하는 태도는 철저했다. 회의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보고서는 한 페이지로 요약하게 했다. 길게 설명하는 사람은 아직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시간을 길게 쓰는 건 능력이 아니다. 짧은 시간에 본질을 꿰뚫는 것이 능력이다. 그것이 부자의 사고방식이었다. 나는 시간을 투자로 봤다. 돈을 쓰는 대신 시간을 썼다. 그것이 가장 높은 수익을 가져왔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시간이 내 미래를 이롭게 하는가? 아니면 단지 나를 위로하는가?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했다. 가난한 사람은 위로를 찾지만 부자는 방향을 찾는다. 나는 위로 대신 깨달음을 선택했다. 시간은 나에게 스승이었다. 나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배웠다. 세상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했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적 없는 속도 때문이다. 사람들은 달리면서도 왜 달리는지 모른다. 그것이 인생의 낭비다. 나는 삼성을 운영하면서 시간의 철학을 회사 전체에 심고자 했다. 빨리보다 정확히, 많기보다 깊게. 그것이 내 철학이었다. 회의에서는 빠르게 결정하되 준비는 오래 했다. 성공은 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오랜 준비의 결과였다. 나는 시간을 빨리 쓰는 것이 아니라 깊게 쓰는 것으로 배웠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임원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나는 대답했다. 빨리 끝내면 잘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완벽하게 끝내면 세상을 바꾼다. 속도는 눈을 속이지만 완성은 시간을 이긴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품질을 이긴 사람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하루의 개념을 다르게 봤다. 사람들은 하루를 일하는 시간으로 나누지만 나는 생각하는 시간으로 나눴다. 아침은 사색, 낮은 행동, 밤은 반성의 시간이었다. 하루를 이렇게 쪼개면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일하면서 성장하려 하지만 나는 생각하면서 성장했다. 나는 회의가 끝난 후 늘 혼자 남아 메모를 했다. 그날 내가 배운 것, 실수한 것, 그리고 고쳐야 할 것을 적었다. 그 습관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은 기록하는 사람의 편이다. 기록은 기억을 이기고 계획은 운명을 바꾼다. 많은 젊은이들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단순히 말했다.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라. 세상은 시간을 헛되이 쓰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시간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부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곧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게으름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였다. 나는 하루의 끝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았는가? 그 질문이 나를 다시 움직이게 했다. 가난한 사고는 오늘을 살고 부자의 사고는 내일을 산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편안함을 선택하지만 부자는 미래의 자유를 선택한다. 그들은 지금의 불편함을 감수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유를 사는 가장 값싼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자유를 위해 시간을 썼다. 자유란 돈이 아니라 시간의 주권이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돈은 남에게 맡길 수 있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을 잃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시간을 회사에 주지 말고 성장에 주어라. 그 말의 뜻은 단순했다. 일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배움을 위해 일하라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배움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사람이라고 믿는다. 하루를 낭비하지 않으면 인생이 변한다. 작은 일시간이 10년 뒤를 바꾼다. 그것을 깨달은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한다. 오늘의 1시간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그 1시간의 쓰임이 당신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것이 내가 평생 붙잡아온 5번째 사고방식이다. 부자는 시간을 다르게 본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설계한다. 그들은 시간 속에서 돈을 찾지 않고 의미를 찾는다. 그리고 나는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부의 마지막 본질, 그것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사고방식이다. 진짜 부자는 사람 속에서 부를 만든다. 다음은 6번째 사고방식. 부는 혼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온다. 나는 평생 동안 혼자 일한 적이 없다. 하지만 언제나 고독했다. 리더는 혼자 생각하지만 결코 혼자 이루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혼자의 성공은 없다. 부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깨달았다. 부의 크기는 네트워크의 크기와 같다. 돈을 벌고 싶다면 사람을 먼저 얻어야 한다. 삼성을 맡았을 때 나는 조직의 구조보다 사람의 관계를 먼저 들여다봤다. 숫자보다 신뢰, 전략보다 인간미가 더 중요했다. 당시 내부에는 경쟁과 경직된 분위기가 팽배했다. 나는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살아남는다. 혼자 빛나는 사람보다 함께 빛나는 팀이 회사를 살린다. 안에게 NST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부는 관계의 질에서 나온다. 돈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신뢰가 있었고 신뢰가 사라진 곳에는 언제나 가난이 있었다.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부보다 강한 힘을 가진다. 나는 그 힘을 믿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은행가에게 들은 말을 잊지 못한다. 이건희 씨, 당신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 좋은 사람 10명을 만나십시오. 그 10명이 평생의 자산이 될 겁니다. 그때는 단순한 충고로 들렸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알았다. 돈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은 신뢰를 따라간다. 신뢰를 잃은 사람에게 돈은 머물지 않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의 진짜 연봉은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다. 돈은 오늘을 살지만 사람은 내일을 살게 한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부서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다. 서로 책임을 미루며 싸움이 커졌다. 나는 그들을 불러 단 한마디를 했다. 당신들은 지금 회사를 구하고 있나? 아니면 이기고 있나? 순간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이어 말했다. 이기는 순간 회사는 진다. 그날 이후 그들은 협력의 의미를 이해했다. 나는 삼성을 경영하면서 함께 성장이라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결코 혼자 가지 않는다. 함께 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의 길은 넓어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옆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그 사람이 성공하면 당신도 자연히 성장한다. 그 말은 단순한 인성 교육이 아니었다. 실제로 협력은 회사의 생산성과 품질을 끌어올렸다. 나는 사람을 볼 때 능력보다 태도를 먼저 봤다.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함께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혼자 남는다. 혼자 남은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한다. 부는 길다. 그리고 그 길을 완주하려면 함께 걸을 사람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언제나 경쟁이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그러나 부자의 사고방식은 다르다. 저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수 있다. 비교가 아닌 협력이 진짜 부를 만든다. 나는 협력의 가치를 믿었다. 왜냐하면 협력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삼성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신뢰 덕분이었다. 나는 해외 파트너와 계약할 때 단 한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람이 나를 믿는가?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계약서는 종이 위의 약속이고 신뢰는 마음의 약속이다. 종이는 찢어질 수 있지만 마음의 신뢰는 오래간다. 나는 인생에서 배웠다. 부는 네트워크 위에서 자란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맥이 아니다. 진심으로 주고받는 관계, 서로에게 가치를 주는 연결이다. 이용하려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는 평생 간다. 나는 그런 관계를 쌓기 위해 늘 노력했다. 젊은 시절에 나는 급했다. 빨리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다. 혼자의 속도는 빠르지만 함께 가는 길이 더 멀리 간다. 부는 마라톤이다. 혼자 뛰면 금방 지치고 함께 뛰면 끝까지 간다. 나는 늘 사람을 남기려 했다. 삼성의 진짜 성공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임원들에게 말했다. 당신이 떠날 때 남겨야 할 것은 보고서가 아니라 후배의 존경이다. 존경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평생의 신뢰에서 쌓인다. 가난한 사고방식은 사람을 이용하려 하고 부자의 사고방식은 사람을 세우려 한다. 이용하면 단기적 이익은 생기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세우면 시간이 걸려도 그 결과는 배가 된다. 나는 말했다. 당신이 한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은 10배의 가치를 돌려줄 것이다. 그것이 부자의 철학이다. 나는 은퇴가 가까워졌을 때 삼성의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회사를 떠나도 당신들이 서로 믿는다면 삼성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결국 기업의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관계를 경영했다. 젊은 시절엔 돈을 경영했고 중년엔 회사를 경영했지만 노년엔 사람을 경영했다. 돈은 사라졌지만 사람은 남았다. 그것이 내가 평생 쌓아온 진짜 자산이었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성공을 도와줄 사람을 만들어라. 그러나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누군가의 성공을 도와라. 세상은 그런 순환으로 돌아간다. 함께 나아가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결국 진짜 부자다. 이것이 내가 평생 깨달은 6번째 사고방식이다. 부는 혼자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온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남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자. 부의 여정을 완성하는 마지막 철학. 진짜 부자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공의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가? 다음은 마지막 이야기다. 성공을 다시 정의하라. 나이가 들수록 나는 묻는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돈을 벌면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돈은 성공의 결과일 뿐, 성공의 본질이 아니다. 진짜 성공은 남에게 남긴 가치다. 내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수많은 부자들을 봤다.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남았지만 이름은 사라졌다. 반면 가난에서도 정신을 남긴 사람은 오랫동안 기억됐다. 그것이 나의 7번째 깨달음이었다. 부는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나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치열했다. 성공해야 한다는 열망이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성공을 향해 달릴수록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남과 비교하며 달리던 시절엔 늘 불안했다. 그러나 방향을 바꿔 나 자신과 싸우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평화를 얻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진짜 경쟁은 남과의 싸움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싸움이다.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삼성을 이끌던 어느 해 나는 회의 중에 물었다. 당신들은 왜 일합니까? 모두가 대답을 못했다. 나는 말했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만둬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일합니다. 그때 나는 임원들에게 단호히 말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목적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항상 이 말을 전하고 싶었다.
당신의 성공을 돈의 크기로 재지 마라. 그것은 너무 좁다. 성공의 진짜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느냐에 있다. 나의 철학은 언제나 그랬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다. 나는 어느 날 어린 직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은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았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부자가 되지 않으려 싸웠다. 돈은 나를 속이려 했다. 나는 늘 돈이 주는 착각과 싸웠다. 돈이 많을수록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돈은 사람을 가둔다. 돈이 많을수록 두려움도 커진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돈은 도구일 뿐이다. 도구에 묶이는 순간 당신은 노예가 된다. 성공이란 돈이 아니라 의미의 깊이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이 당신 자신을 더 깊게 만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깊이를 추구했다. 깊은 생각, 깊은 관계, 깊은 책임. 그것이 나의 기준이었다. 나는 항상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성공이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한 이름으로 남는 것이다. 세상은 변하고 기술은 바뀌지만 인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보다 떠난 뒤에 얼마나 많은 이가 당신을 떠올리는가가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진짜 부자의 증거라 생각했다. 한 번은 유럽 출장 중 호텔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불빛 속에 내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만든 제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부자다. 돈은 순간의 행복을 주지만 의미는 평생의 행복을 준다. 나는 제품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담으려 했다. 삼성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성공이란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늘 내게 물었다. 너는 아직도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 초심을 잃는 순간 성공은 타락이 된다. 가난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불을 찾기 전에 자신을 닦아라. 준비되지 않은 불은 독이 된다. 불을 다루려면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 없는 불은 모래 위의 성이다. 나는 불을 통해 철학을 배우지 않았다. 철학을 통해 불을 만들었다. 그것이 나의 길이었다. 나는 말한다. 진짜 성공이란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남기는 것이다. 당신이 걸은 길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면 그것이 부자의 증거다. 이제 나는 후배들에게 경고하고 싶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조급해진다. 그러나 조급함 속에서는 결코 진짜 성공이 자라지 않는다. 조급한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당신의 인생이 빠를수록 마음은 얕아진다. 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몰락을 봤다. 나는 말한다. 세상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신뢰, 성실, 정직, 그것이 사라지면 어떤 부도 무너진다.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것은 평생의 과제다. 나는 존경받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 이제 나는 젊은 세대에게 한마디 전하고 싶다. 당신이 가진 꿈이 크다면 욕심이 아니라 사명으로 만들어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돈으로 사는 사람은 바람에 휘청거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성공은 숫자가 아니다. 성공은 발자국이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남들에게 길이 되는가? 그것이 부자의 마지막 정의다.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배웠다. 부는 사라지지만 철학은 남는다. 그것이 세대를 잇는 진짜 유산이다. 이것이 내가 7번째로 전하는 메시지다. 성공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남긴 가치의 깊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 한다. 모든 것을 이룬 뒤에 남는 한 가지 질문. 인생의 진짜 부는 무엇인가? When I package yesterday. 그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8번째 이야기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부를 추구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는 알았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은 정작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돈은 불안함을 잠시 가릴 수는 있지만 사라지게 하지는 못한다. 나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그 진리를 가슴에 새겼다. 부의 정점은 마음의 평화다. 젊은 시절에 나는 늘 채워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더 큰 집,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자리,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손에 넣고 나서 깨달았다. 채움보다 비움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다. 비워야 들어올 수 있다. 욕심을 버려야 진짜 자유가 온다. 나는 삼성을 일으켜 세웠지만은 동시에 내 안의 욕심과도 싸워야 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물었다. 너는 회사를 경영하는가? 아니면 욕망에 경영당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나를 멈추게 하고 다시 바라보게 했다. 나는 어느 날 일본 출장 중 조용한 절에 들른 적이 있다. 목탁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향 냄새 속에서 문득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사람이다. 그날 이후 나는 부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돈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진짜 부자였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이 월급을 받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일을 통해 배우면 그 배움이 평생의 자산이 된다. 돈은 빼앗길 수 있지만 철학은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돈보다 철학을 남기려 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삼성이 남아있는 이유다. 나는 인생에서 3가지 부를 얻었다. 첫째는 깨달음의 부, 둘째는 사람의 부, 그리고 마지막은 시간의 부다. 깨달음은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며, 시간은 나에게 평화를 준다. 이 3가지가 없으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 부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깊이다. 나는 젊은 시절 성공을 쫓으며 수많은 잠을 포기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들 수 있는 마음이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안하면 잠들 수 없다. 잠들 수 없는 부자는 결국 불행하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으로 잠드는 사람이다. 나는 늘 경영자들에게 말했다. 부의 목적은 나눔이다. 부를 나누지 않는 사람은 결국 부에 잡아먹힌다. 나누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멀리 간다. 나는 삼성을 통해 수많은 사회 공헌 사업을 펼쳤지만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다. 나눔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삼성을 세계 1등으로 만든 가장 큰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대답했다. 사람이다. 그리고 철학이다. 기술은 모방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제할 수 없다. 철학이 있는 조직은 무너지지 않는다. 철학이 있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말이다. 나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다. 진짜 부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나는 늘 거울을 보며 물었다. 이거니 오늘의 너는 어제보다 나은가? 그 질문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버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는 길이었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 가난은 나에게 인내를 가르쳤고 실패는 나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이 나를 진짜 부자로 만들었다.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사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를 이루려면 먼저 사람을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이겨라. 부는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과의 싸움이다. 당신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면 이미 부자다. 나는 젊은 날에는 회사를 다스렸고 나이 들어서는 내 마음을 다스렸다. 그것이 인생의 진짜 경영이었다. 부의 본질은 가지려는 욕망이 아니라 지키려는 마음이다. 내가 일군 기업, 내가 모은 재산,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나의 철학은 남는다.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부터 바꿔라. 그것은 나의 신념이자 삼성의 DNA가 되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자신을 키워라.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을 바꿔라. 그리고 성공을 원한다면
욕심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라. 그것이 내가 살아온 길이고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이다. 젊은이들이여, 부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부에 매이지도 마라. 돈은 삶을 편하게 만들지만 철학은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당신의 인생이 부유해지려면 먼저 마음을 단단히 세워라. 세상은 변하지만 당신의 철학은 영원하다.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삼성을 세웠지만 결국 나를 세운 것은 삼성이 아니라 시간과 철학이었다. 성공은 내 손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던 것이었다.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살지 않았다. 다만 내가 사는 동안 세상에 가치를 남기고 싶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이 있다. 부자는 돈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부자는 세상에 남긴 흔적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믿는다. 진짜 부란 가난을 이긴 사람이 아니라 욕망을 이긴 사람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평생의 부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또 조용히 말한다. 질은 생명이다. 변화는 영원하다. 그리고 부는 마음속에 있다. 이것이 이건희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철학이다.